서아프리카에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4명이 무장 세력에 납치돼 있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됐습니다. 풀려난 한국인 인질은 40대 여성으로 28일이나 잡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TK 홀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별 1대1 회담을 제안하며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은 결국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문제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국이 아직 추후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해서 한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삼성 고위 경영진으로 수사를 넓혀가며 증거를 없애라고 한 최종 지시자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청약 1, 2순위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를 현금 부자가 대신 사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비 당첨자 수를 지금의 6배가 넘는 공급 물량의 500%로 늘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잡혀있던 한국인 1명이 프랑스 특수부대에 구출됐습니다. 같이 잡혀있던 미국인과 프랑스인 등 3명 모두 무사했지만 교전 과정에서 프랑스군 2명이 숨졌습니다. 구출된 한국인은 40대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 파리에 도착할 예정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때 알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의 보도 보시고 파리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무장 세력 캠프를 급습했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쪽 지역입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인질 4명이 구출됐습니다. 프랑스인 2명과 미국인 1명, 그리고 한국인 1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을 납치한 무장 조직은 아프리카 말리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카티바 마시나라고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했습니다. 왜 납치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군은 지난 1일 부르키나파소 인접국인 베냉의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즐기던 자국민 2명이 납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기습작전에 나선 건데 다른 인질들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nfin, en ce qui concerne les deux otages, l'otage américaine et l'otage sud-coréenne, nous n'avions pas connaissance de leur présence. 한국인과 미국인 여성은 무장 조직에 28일간 억류돼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구출된 4명이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작전 도중 프랑스군 특수부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인질로 잡혔던 한국인 여성은 지금 파리로 오고 있습니다. 파리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구출된 한국인 40대 여성, 혹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됩니까? 네, 한국인 여성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자정쯤 마크롱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군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여성이 28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인질 구출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을 파견했었습니다. 한국 여성도 일단 구출된 이후 진찰을 받았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이후 군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인데 외견상으로는 괜찮은 상태라고 외교부 측은 전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 등이 공항에 나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익숙한 곳은 아닙니다. 이 한국인 여성이 왜 이곳에 갔고 어떻게 납치가 되는지 혹시 경위가 파악이 됐습니까? 우리 외교부는 이 여성이 장기간 해외여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이 구출 작전을 벌인 이유가 자국 국민 2명이 야생 국립공원을 여행하다 납치됐기 때문인데요. 한국 여성도 비슷한 여행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프랑스군은 수일 동안 납치범들이 말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파악하고 기회를 보다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을 포함한 인질 등은 이들을 따라 이동하며 잠을 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질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총격을 가하지 않고 이들이 머물고 있던 곳을 급습했는데 프랑스 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미국 여성과 한국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여성은 언제쯤 귀국하게 될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와 접촉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인질들의 건강 상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납치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보다 일단 이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프랑스 정부는 인질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날 마크롱 대통령 등이 공항에 나가 영접할 때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대사관 측에 통보했습니다. 예. 구출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희생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마운 희생일 수밖에 없는데 현지에서는 애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르쿠엔트르 합참의장은 프랑스는 2 아들을 잃었고 우리는 2 형제를 잃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구출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납치된 한국인 여성은 28일 동안 무장단체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구출 소식을 알려주기 전까지 피랍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프랑스의 작전 정보를 제공한 미국 역시 자국민이 납치됐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프랑스의 군사작전으로 구출된 한국인은 28일 동안이나 억류돼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프랑스 정부가 구출 소식을 통보해주기 전까지 납치 사실을 몰랐습니다. 해당 지역 공간에 들어온 실종 신고도 무장단체의 대가 요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장기간 해외여행 중이었던 피납자는 교민사회나 공단과 별다른 접촉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국민의 피랍 사실을 모른 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의 이번 군사작전에 주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Probablement, ces pays-là n'avaient pas nécessairement conscience de la présence de ces 2 ressortissantes en territoire burkinabé. 외교부는 피랍됐던 한국인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구출 사실과 건강 상태를 알렸습니다. 피납자가 프랑스에 도착하면 구체적인 납치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구출해준 프랑스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출 작전에서 희생된 프랑스군과 가족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한 달째 주말 집회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대구에 모였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TK 홀대론을 내세우며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황교안 대표가 다른 당 대표와도 1대1로 만나라고 제안을 했는데 다른 정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외투쟁 선언 이후 지방 집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현 정부가 대구 경북에만 예산을 차별했다는 TK 홀대론을 주장하면서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나이 많고 병들어서 힘든데 지금 계속 조도수에 붙잡아 두고 있어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정권 심판론도 꺼내들었습니다. 쟤네는 대구 정부 완전히 압승시켜 주시는 거죠. 그건 많이 다릅니다. 보수세가 뚜렷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핵심 지지층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황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를 향해 각 정당별 1대1 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제를 넓히자는 한국당 주장을 이미 수용했다며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사당 역시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즉각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로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시가 바쁜 청와대는 대통령까지 나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경제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세먼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에선 예비 심사를 위한 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경안이 처리돼도 실제 집행은 7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마음이 급합니다.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생 현황 추경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직접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미세먼지도 굉장히 시급하고 경기 보강을 위한 민생 추경도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늘도 한국당을 향해 추경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책 기조 전면 수정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기팁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직접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추경안 논의에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담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뺀 3당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그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주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다. 신뢰를 어긴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외신들은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동에는 항공모함에 이어서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등장했고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경고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에서 서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에만 시선을 둘 수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었고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아직까진 선을 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성과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갈지 제재 완화를 논의할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중동에선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핵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를 보낸 데 이어 이번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 지역에 다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AP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소형 선박에 군 장비와 미사일이 실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사청은 이란이 미국 유조선 같은 상업용 선박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카타르 공군기지에 도착한 B-52 전략폭격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도 지중해에 있던 에이브러함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돌라 자바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국 대표는 미국인들이 감히 우리에게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핵 활동을 일부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군사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페르시아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중국과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는데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관세 폭탄전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둘째 날,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국 측의 배웅을 받으며 미 무역대표부 건물을 떠납니다. 양측은 90분 동안 회담을 했지만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상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협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관세가 철회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첫날 회담을 마친 뒤 미국은 2천억 달러, 약 23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훔치거나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我们认为呢，这些事儿都是重大的原则问题，所以任何国家都有重要的原则。我们在原则问题上呢，绝不能让。 중국산 화물이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관세는 3주에서 4주 후부터 부과될 전망입니다. 남은 기간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관세 폭탄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만 삼성 임직원 5명이 구속된 건데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임원들이 최종 지시자는 아니라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지난해 수사가 예상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노트북과 회사 서버 저장 장치 등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장 바닥 아래나 직원 집에 숨겼다는 겁니다. 직원들 노트북 등에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IT 계열사인 삼성 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걸로 조사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임원 등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전략실 폐지 이후 사실상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백모 상무 등이 시켰다는 겁니다. 법원은 지시자로 지목된 백상무 등 삼성전자 TF 소속 임원 2명을 오늘 새벽 구속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된 삼성 임직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양한 회사 직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걸로 보고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무급 지시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공장 바닥 아래에서 찾아낸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구속된 백상무 등을 조사하면서 최종 지시자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6년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흘 만인 내일 2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과 대질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지난 9일 포토라인에 선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가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한 사업가가 김 전 차관을 지원해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이후 밥값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오간 돈이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이를 뇌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검찰은 해당 사업가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일단 내일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마지막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물론 뇌물 혐의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질도 예상됩니다. 앞서 수사단은 첫 조사에서 대질 신문을 염두에 두고 윤 씨와 사업가, 또 김 전 차관에게 건네졌다는 그림의 화가 등을 대기시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단은 내일 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도 관련 제보가 들어와 현장을 일주일 정도 지켜봤습니다. 수상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이 동남아 여성들을 인근 유흥업소로 데려다주고 있었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태국 출신 성전환자를 고용해 한국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 이곳에서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건 지난 3월 15일.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문제의 건물에서 나온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40분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 서구의 한 모텔.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객실로 들어간 건 여성 혼자입니다. 2시간쯤 뒤 모텔 밖으로 나온 여성은 밖에서 기다린 남성과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이곳 여성들은 인근 유흥 주점으로도 이동했습니다. 취재진은 성매매로 보이는 영상과 관련 정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습니다. 사무실 금고를 열자 현금과 태국 여권이 나옵니다. 컴퓨터에는 프로필 사진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4명. 애초 취재 당시 영상에 포착된 한국인 남성은 36살 박모 씨 등. 이들이 인근 모텔과 전국 유흥업소로 나른 여성들은 태국인 성전환자들이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채팅 어플로 성매수남들을 접촉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채팅 내용은 수시로 삭제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확보한 채팅 내용은 최근 일주일치가 전부입니다. 이 기간에만 80여 차례 성매매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가늠도 못하는 상황. 이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나누고 지방 분점도 차렸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끌어오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담당하고 한 역할을 한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성매수남 중에는 기업 대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들은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성매매 외국인들은 관광객을 가장해 무비자로 입국했다 단속되기 전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하는 수법을 씁니다.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어젯밤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불이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SUV 차량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광주 대구선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근처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2살 일본 여성이 숨졌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차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2층에서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분평동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8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구조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양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남 나주의 16층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9층에서 시작된 불은 소방서 추산 3,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낮에도 울산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고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위층 거주자 2명이 대피하다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맑았지만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올라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를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서 전국의 유원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시원하게 물살을 가릅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 강바람에 더위를 잊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선 벌써 물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도심은 더 뜨겁습니다.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휴대용 선풍기와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그늘 아래서도 땀을 닦고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륙은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 초여름 같았습니다. 경북 영천시 신영면이 32.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30도, 서울도 28.3도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중부 내륙과 영남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날씨가 덥긴 하지만 밖에 공기도 괜찮고 미세먼지도 이 정도면 괜찮고 하니까 놀기 좋은 날씨 같아요. 휴일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2에서 7도 높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남부, 전북 북동 내륙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건조 경보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바싹 마른 상태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광화문 광장에 농성 천막을 기습 설치한 대한애국당은 오늘 천막 한 동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천막 설치를 두고 일부 시민과 당원 간의 충돌이 빚어졌고 서울시는 대한애국당 측에 자진 철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당첨자가 포기한 집들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요. 집이 여러 채인 현금 부자들이 말 그대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걸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줍줍이란 은어가 유행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말하는 건데 예비 당첨자들까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돼서 남은 집을 현금 부자들이 이삭줍기 하듯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미계약 세대가 나올 걸 대비해 지난달 미리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모집 가구의 12배가 넘는 14,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는 무순위 추첨 경쟁률이 1순위 청약보다 높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진 데다가 인근 아파트 시세와 엇비슷할 만큼 분양 가격이 비싼 곳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요건도 까다로워서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현금 부자들이 이런 무순위 청약에 몰리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예비 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500%로 늘립니다. 지금의 6배가 넘는데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평균 5대 1인 만큼 사실상 무순위 청약 제도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3기 신도시가 발표된 뒤 기존 신도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산과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내일 저녁에 반대 집회까지 엽니다. 2기 신도시도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처에 또 신도시가 생기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새 신도시가 생기면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쪽이 서울도 가깝고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위주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는 교통도 좀 안 좋고 교통망이나 GTX, 지하철도 아직 제대로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서울하고 훨씬 더 가까운 창릉을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절망적인 상태죠. 3기 신도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정 신도시의 주민센터 앞입니다. 주민들은 내일 이곳에서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기 신도시들은 지금도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인천 검달의 한 아파트는 분양률이 7.8%에 불과했습니다. 1,274가구 중 87가구만 분양된 겁니다. 서울에 더 가까운 새 신도시가 생기면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청와대에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은 13,000명을 넘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법 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했다며 김 씨의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이 조사하려 하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틀 전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원전 1호기가 하루 만인 어제 다시 가동을 멈췄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순간적으로 초과해서 어젯밤 10시쯤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로 수동 정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한 원자로는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능 유출 등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고장나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4시간 정도 지연돼 고등학생 270명이 집으로 하루 늦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낮 학생들이 제주를 떠날 때까지 숙박비 등은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 동포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대림동에서 술에 취해 다른 집 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3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꺼진 마이크도 다시 보자. 예, 꺼진 마이크 이야기.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와 또 청와대 실장 간의 대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뒤늦게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 관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좀 나서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건 좀 반드시 해달라. 지금 정부가 2주년인데 마치 4주년 같다라는 식의 좀 약간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나눈 이야기다라고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료들이 정부 여당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와대 그리고 또 여당의 고위급 인사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부의 힘이 남아있는 집권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료 조직 특유의 보신주의 또는 어떤 복지부동 같은 게 틈만 나면 드러난다.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특정 부서까지 거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예.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잠깐만 틀어주면 엉뚱한 짓이다. 예, 정말 생생하게 다 녹음이 됐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버스 파업 문제 주무부처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는 질책성 발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사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공무원 사회의 어떤 군기를 잡기 위해서 기강을 좀 다잡기 위해서 좀 의도적인 전략을 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을 모르고 이런 경고성 발언들을 했겠냐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회의실 앞에는 이렇게 좀 가려 있지만 이런 뭐 더듬이처럼 보이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예. 방송사들이 자주 쓰는 뭐 이런 형식의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송사들이 이거를 각자 하나씩 다 해놓기 때문에 더듬이처럼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뭉치가 있는데 좀 보기 싫어서 이런 이 팻말 같은 걸로 가려놓기를 많이 하는데 예. 대부분 다 온 상태, 켜놓은 상태로 놓기 때문에 이미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이제 정치인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하다가 논란이 된 경우 전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한미 FTA 논란이 국회에서 벌어질 당시 유명한 장관이 누군가한테 욕설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왜 들어와 있어? 예. 또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을 하는 논의 당시에 그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 정당 출신의 안철수 대표에게 가서 뭔가 은밀하게 제안을 하다가 안철수 당시 대표가 이거 녹음되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고 지금 이거 나가시면 돼요. 예. 방 안에서 여기도 마이크가 유승민 대표님은 사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요. 사전 선약을 약간 늦추시고 이 자리가 항상 그래서요. 인사 말씀하시고.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야당의 노무현 아리.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야당에서는 지금 요즘 부쩍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민주당 등 진보층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 보수 야당에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요,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자신의 정치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한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슨 뜻인지 집권 2년을 보내는 문 대통령은 생각해보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둘 다 보시면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데 이용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무현 정부를 축혀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역으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다. 그런 해석이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노무현 정부를 띄우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당장 이런 그 야당 정치인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면 아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민주당 1등한 후보는 저거 대장이 뇌물 묻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적개심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악정의 국판을 거두어드리고 제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난국을 타개해 주실 것을. 예. 자, 이렇게 과거에 날선 비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때가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에게도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500년 전, 그러니까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얼굴로 또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쯤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얼굴을 담아낸 석상들을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돌파하는 지금 우리들의 얼굴과는 어떻게 다를지 권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시 어딘가에 놓여져 있는 난, 어딘가에 있는 스승, 어딘가에 놓여 있는 신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을까. 2001년 강원도 영월의 농부가 땅을 일구다 우연히 발견한 이 돌조각들을 사람들은 소원을 이뤄준다며 섬겼지만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시대엔 훼손의 땅에 묻었습니다. 석상엔 500년 전 사람들의 마음을 닮은 얼굴,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꿈꾸던 온화한 표정이 담겼습니다. I think you can really connect to the emotions on each of the Buddhas. It's beautiful. I particularly like the one behind the rock, hiding behind the rock. 500년 세월을 간직한 미소가 더 빠르게, 더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느긋하게 웃으며 가도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